수연은 한밤중에 이유 모를 불안감에 눈을 떴다. 흉몽을 꾼 것인지 아니면 허리 통증 때문인지 바로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허리도 딱히 아픈 것 같지 않은데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다. 창밖에는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 눈도 많이 오고 바람도 찬 데다 추위가 매서웠다. 아마도 이 궁은 날씨 때문에 잠에서 깬 모양이었다. 수연은 몸을 움츠리며 이불을 코끝까지 끌어올렸다. 다시 잠을 청해보려 반대쪽으로 누웠지만 창밖의 폭풍우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다. 강풍이 눈덩이를 창문에 세차게 들이쳤고 굴뚝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으며 사과나무 가지가 집 벽을 긁어댔다. 스탠드를 켰다. 시계는 새벽 2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침 7시에는 일어나야 하는데 잠이 싹 달아나 버렸다. 또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지내게 생겼다. 수연은 불을 끄고 베개에 머리를 묻었다. 자자, 제발 잠들자. 하지만 비웃기라도 하듯 오래된 목조주택의 창문이 거센 바람에 또다시 덜덜 떨렸다. 수연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일어나 앉아 다시 스탠드를 켰다. 완전히 깨버린 이상 뭐라도 하는 수밖에 없었다. 바람에 온기가 다 빠져나갔으니 난로라도 피워야겠다고 생각했다. 두꺼운 바지와 상의를 챙겨 입고 식어버린 난로가 있는 주방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미리 석탄과 땀감을 가져다 놓은 것이 다행이었다. 잠시 후 따뜻하게 달아오른 난로 앞, 수연은 조금 열린 공기 조절 구멍 사이로 떨어지는 불꽃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지는 듯했고 정체 모를 불안감도 가라앉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정말 정체 모를 불안감이었을까? 수연에게는 늘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는 단 하나의 영원한 걱정거리가 있었다. 바로 지금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외동딸 다은이었다. 우리 딸 혼자 잘 지내고 있으려나? 사실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다은이는 공부도 잘했고 기숙사 생활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늘 긴장 속에 살았다. 내 분신 같은 아이에게 별일은 없을까? 딸이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해 줄 때면 비로소 마음이 조금 놓이곤 했다. 그런데 어제는 이상하게 전화가 오지 않았고 수연 역시 직장에서 정신없이 바빠 먼저 전화를 걸지 못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눈보라 때문이 아니었다. 수연은 이른바 나 홀로 아이를 낳았다. 아이 아빠가 자신과 절대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사실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수연은 서울에 살며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아이 아빠인 동혁은 어떤 문화 행사에서 만났다. 그 시절 동혁은 이미 역사학을 가르치는 젊은 대학 교수였다. 동혁은 수연에게 아내가 있지만 사이가 좋지 않아 겨우 남남처럼 살고 있다고 솔직히 고백했고 수연은 그 말을 믿으며 무언가를 기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은 그가 아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웃으며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동혁은 그 옆을 그냥 지나쳤다. 정말 못 본 것인지 아니면 못 본 척한 것인지 수연은 그날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가 있는 대학교로 달려가던 참이었다. 수연은 숨이 막힐 듯한 통증과 서러움에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동혁이 자신을 사랑한다느니 아내와는 이웃처럼 지낸다느니 했던 말들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이웃처럼 산다면 길거리에서 그렇게 애정 표현을 할 리가 없었다. 그날 수연은 바로 사직서를 냈고 인수인계도 없이 서울을 떠나 유일한 피부치인 할머니가 계신 시골 마을로 내려왔다. 동혁이 다시는 자신의 마음과 머릿속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전화번호도 바꿔버렸다. 침묵과 무소식 속에서 그를 더 빨리 잊을 수 있을 것과 같았다. 물론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았다. 다은이가 태어난 후 몇 번이고 그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다. 번호는 암기하고 있었지만 오기가 발동해 끝내 걸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며 집안일과 육아에 치여 마음도 차츰 가라앉았다. 수연은 딸만을 위해 살았다. 초기에는 할머니가 육아를 도와주셨다. 철저히 여성들만 있는 가정이었다. 수연은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 따위는 생각지도 않았다. 딸이 곧 그녀의 행복이었다. 할머니는 스스로를 매장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말이다. 수연이 일하던 학교의 이교장 선생님이 그녀를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나이 차이가 너무 났고 사별 후 청소년 아들을 홀로 키우는 그와의 관계를 수연은 원치 않았다. 나중에 같은 학교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는
그를 오직 상사로만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수연과 다은은 단둘이 남겨졌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당시 다은이는 겨우 10살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잘 해내었다. 수연은 어떤 남자도 자신들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결심했다. 무슨 거창한 맹세가 아니라 단지 그 타인이 자신의 다은이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은이는 착하고 예쁘게 그리고 전혀 버릇없지 않게 잘 자라주었다. 힘닿는 데까지 엄마를 항상 도왔다. 밭일도 돕고 마당 한쪽에 닭을 키우며 관리도 잘했으며 집안일도 살뜰히 챙겼다. 한마디로 수연은 훌륭한 딸을 키워낸 셈이었다. 다은이는 학교 성적도 거의 최상위권이었기에 그녀가 갈 길은 하나뿐이었다. 바로 서울의 대학교로 진학하는 것. 수연이 한때 도망쳤던 바로 그 서울이었다. 수연은 딸에게 아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지만 어차피 남이나 다름없으니 찾지 말라고 당부했다. 심파극 같은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다은이는 이해심이 깊은 아이였고 아빠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기에 다시는 찾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다은이는 참 바르게 자란 아이였다. 현재 의대에 재학 중이며 장차 의사가 될 예정이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꿈이었던 다은이는 차분하고 확고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갔고 국립대 장학생으로 입학까지 했다. 벌써 3년째 그렇게 공부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했지만 엄마의 마음은 늘 불안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딸이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남자다운 양육을 받아보지 못했고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남녀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서로를 어떻게 아끼고 보살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영화나 드라마가 있긴 했지만 수연은 딸에게 자신을 본받지 말라고,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라고 설명하려 애썼다. 의지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뿐이었다. 딸은 실제 행동 모델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다은이는 학창시절 남학생들과 전혀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 대학교에서도 수연이 아는 한 아직 누구와도 연애를 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기도 했다. 별 탈 없이 학업 마칠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젊은 처녀가 사랑도 없이 지낸다는 게 말이 되는가. 물론 수연은 딸에게 그런 말을 겉으로 꺼내지는 않았다. 오히려 연애를 서두르지 말라고, 다 때가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며 신신당부하곤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혹시라도 딸의 삶을 짓밟아버릴 나쁜 놈을 만나면 어쩌나. 이 분야에서는 너무나 취약한 아이인데 어쩌면 자신의 잘못일지도 몰랐다. 차라리 이 교장 선생님과 결혼했어야 했나. 그랬다면 완벽한 가정이 되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분은 오래전에 이 마을을 떠났다. 다른 구해자들은 알아서 떨어져 나갔고 수연은 새로운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 혼자 살아온 것이었다. 이제 수연은 그 학교의 교장이 되었고 그녀의 삶의 의미는 오직 딸 하나뿐이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수연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예티를 떠올렸다. 창밖의 눈보라는 조금씩 자라들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도 점차 평온을 되찾아갔다.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수연은 한숨을 쉬며 난로 옆 작은 의자를 치우고 불을 끈 뒤 어둠 속을 헤치며 남은 잠을 청하러 침대로 향했다. 자유롭게 잘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곧 새로운 하루와 함께 갖가지 일거리가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단 아침이 되면 반드시 딸에게 전화를 걸어 한 소리 크게 쏘아붙여야겠다고 다짐했다. 엄마가 꼬박 하루 동안 소식을 못 들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게 해줘야 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대학교 기숙사에서 다은은 커다란 인형을 안은 채 아주 달콤한 꿈을 꾸고 있었다. 룸메이트인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놀려댔지만 혜진이가 뭘 알겠는가. 혜진이는 대학 생활 동안 이미 2번의 연애를 겪었다. 매번 영원한 사랑인 것처럼 열정적으로 연애하다가 끝날 때는 지독한 원수로 남는 시기였다. 지극히 파란만장하고 화려한 연애였다. 다은은 친구를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아무에게나 마음을 낭비하는 걸까? 단 하나뿐인 운명의 상대를 기다려야 하는 법인데. 그리고 다은은 바로 2달 전 그런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요즘은 엄마에게 정기적으로 전화하는 것마저 잊어버릴 정도였다. 인생 처음으로 빠진 사랑이었다. 그동안 남자애들은 늘 멀리해왔고
그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조차 몰랐던 다은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의대생들이 흔히 그렇듯 다은도 병원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다. 시립병원 정형외과에서 일주일에 3번씩 야간 당직을 섰다.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한 젊은 남자가 응급실로 이송되어 왔다. 심각한 사고는 아니었다. 빙판길 사거리에서 차 2대가 접촉 사고를 낸 정도였고 당사자들은 가벼운 놀람으로 끝났다. 단지 민우라는 남자가 운전대의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급차로 이송된 것이었다. 검사 결과 뇌진탕은 아니었고 이마에 살짝 긁힌 상처만 있었다. 다은이 소독을 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민우는 이제 전투를 마친 장수처럼 다녀야겠다고 농담을 건배했다. 그리고 다은의 손길이 어쩜 이렇게 손끝이 야무지고 아프지 않게 자라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다은은 얼굴이 붉어진 채 수줍게 웃을 뿐이었다.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한 적이 없었는데 그 남자가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의 깊은 갈색 눈동자는 매혹적이었고 흰 치아가 드러나는 미소는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드레싱이 끝날 무렵 민우는 이번 토요일에 가까운 카페에서 만나자고 데이트를 신청했고 다은은 망설임 없이 승낙했다. 데이트란 걸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그녀가 너무나 쉽게 좋아요라고 답해버린 것이다. 다은이 데이트에 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혜진은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은이 민우의 외모를 설명해주자 그런 훈남은 꼭 잡아야 한다고 부추겼다. 하지만 다은아, 조심하긴 해야 해. 혜진이 이어서 말했다. 그런 잘생긴 애들은 가벼운 경우가 많거든. 무슨 소리야? 다은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무슨 소리긴. 원하던 거 얻고 나면 쌩하고 도망간다고. 혜진이 직설적으로 답했다. 처음부터 너무 쉽게 허락해주지 마. 쉬운 여자로 보이면 안 되니까. 다은은 얼굴이 더 빨개졌다.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다. 너 지금 우리 엄마처럼 말한다. 다은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너한테는 거의 엄마나 다름없지. 혜진이 농담으로 받쳐치고는 이내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얘 진짜 조심해. 넌 그 민우라는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만약 집이나 외곽으로 드라이브 가자고 하면 그냥 단칼에 거절해. 카페에서 만나는 건 잘한 거야. 차에 타지 말고 무조건 공공장소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만 만나. 적어도 당분간은. 혜진이 장난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다은은 더욱 쑥스러워졌다.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지만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데이트가 시작되었다. 민우는 장미 꽃다발을 든 채 카페에서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매너가 좋고 다정했으며 그 어떤 무례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함께 케이크를 먹고 차를 마셨다. 민우는 대화하기 편한 사람이었고 재치 있는 농담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풀어놓았다. 다은은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다. 어느덧 4시간이 훌쩍 지나 카페가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다. 민우가 기숙사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다은의 얼굴에 살짝 망설이는 기색이 나타나자 눈치채고 미소를 지으며 즉시 택시를 불러주었다.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민우는 계속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택시가 도착하자 그는 문을 열어 다은이 타는 것을 도와주었고 신사답게 그녀의 손등에 살짝 키스했다. 다은 씨, 다음에도 또 만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민우가 질문하듯 바라보았다. 당연하죠. 다은이 즉시 대답했다. 도착하면 전화해요. 민우가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 다은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세상에 이렇게 매너 있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라니. 그가 정말 자신이 평생 기다려온 바로 그 운명의 사람일까.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데이트를 즐기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민우가 차를 끌고 다은을 데리러 왔다. 물론 기숙사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 룸메이트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며 집 앞 차 안에서 차분히 그녀를 기다리곤 했다. 그리고는 함께 드라이브를 가거나 영화를 보고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거나 밤거리를 거닐었다. 민우는 아낌없이 선물을 공세했다. 꽃과 고급 향수는 기본이었다. 하루는 금팔찌를 선물하기도 했다. 다은은 아직 서로를 그렇게 깊이 아는 사이가 아니라며 거절하려 했지만 민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강제로 팔찌를 채워주었다. 이 팔찌도 다은 씨의 금빛 같은 예쁜 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는 대형 토끼 인형도 선물해 주었다. 혜진은 친구가 받은 선물들을 보며 감탄을 금피 못했다. 특히 금팔찌에 큰 인상을 받은 눈치였다. 하지만 토끼 인형을 보더니 빵 터지고 말았다. 이 민우라는 사람, 요즘 보기 드문 로맨티시스트네. 혜진이 말했다. 난 첫날부터 널 어떻게 해보려고 끌고 갈까봐 걱정했는데 널 무슨 어린애 다루듯 하네. 산책에, 선물에, 카페라니. 솔직히 말해봐. 진짜 아무런 요구도 안 했어? 혜진아, 그만해. 다은의 얼굴이 붉어졌다. 너 너무 사적인 것까지 물어본다. 하지만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 진지한 스킨십은 없었다. 가벼운 입맞춤이 전부였다. 민우는 서두르지 않았고 더 깊은 관계를 강요하지도 않았다. 다은은 그가 자신을 그만큼 아끼고 소중히 여겨서라고 생각했다. 그래, 이것이야말로 운명적인 첫눈에 반한 사랑이었다. 이 사랑은 다은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이제 그녀의 머릿속엔 온통 민우 생각뿐이었다. 공부도 겨우겨우 해나갔고 병원 당직도 예전만큼의 열정 없이 임했다. 모든 생각의 중심엔 민우가 있었다. 민우 역시 아무리 바빠도 매일 저녁 다은을 만나러 와주었다. 기숙사 앞으로 차를 몰고 와 도시를 한 바퀴 돌며 커피 한 잔을 마신 뒤 다시 그녀를 기숙사로 바래다 주곤 했다. 혜진은 민우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궁금해했다.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었고 둘이 같이 찍은 사진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다은은 민우가 사진 찍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진지한 사업가라 그런 쓸데없는 짓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 사람 무슨 일 하는데? 혜진이 몇 번이고 물었다. 다은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솔직히 그녀도 잘 알지 못했다. 무역이나 화물 운송 관련 일이며 해외 시장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 민우는 사업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다은도 꼬치꼬치 물어보기 민망했다. 실제로 다은은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민우는 자신이 고아이며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다. 정비공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운 좋게 보육원 동창을 만나 그 친구 밑에서 일하면서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나중에 그 친구는 해외로 나갔고 민우가 남아 전체 사업을 총괄하게 되었다고 했다. 강남 중심가에 아파트가 있다고 했지만 다은은 아직 가보지 못했다. 민우가 놀러 오라고 초대를 몇 번 했지만 다은이 정중히 거절했고 민우도 더 이상 떼쓰지 않았다. 다은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지만 혜진의 머릿속엔 점점 더 많은 의구심이 생겨났다. 대체 그 민우라는 사람은 진짜 누구일까? 친구에게 조심하라고 일러주었지만 다은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자신과 민우의 사랑은 진짜라며 손사래를 칠 뿐이었다. 나중에 울고불고 후회하지 마라. 혜진이 경고했다. 하지만 다은은 웃어넘겼다. 정작 자기 남자친구들 때문에 매번 울고불고하는 혜진이가 누굴 가르치려 드는지 기가 찼다. 분명 질투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던 중 모든 여성이 꿈꾸는 일이 일어났다. 민우가 프로포즈를 한 것이다. 12월 초의 일이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카페에 앉아있던 민우가 반지 상자를 건네며 물었다. 반지는 다은이 생전 처음 보는 화려한 디자인이었다. 영화에서나 보던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주얼리샵에 가볼 일도 돈도 없었던 그녀에게는 신세계였다. 네, 다은이 속삭였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다은 씨, 우리 결혼식을 아랍에미리트, UAE, 두바이에서 올리면 어떨까요? 두 사람이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있을 때 민우가 나지막이 물었다. 아랍에미리트요? 다은이 놀라며 되물었다. 네, 두바이요. 양가 하객들이나 어머니, 혼인신고 같은 건. 민우가 다정하게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랑 초대하고 싶은 하객들은 두바이 다녀와서 따로 모시면 돼요. 거기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거죠. 최고급 웨딩 플래너를 고용해서 잊지 못할 화려한 피로연을 열어줄게요. 한국에서의 식상한 잔치나 술파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요. 마침 12월 말에 며칠 쉴 수 있는 짬이 생기는데 그때 두바이로 날아가면 딱이에요. 다은 씨도 같이 가요.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다은이 당스러운 듯 중얼거렸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당연히 되죠. 민우가 다정하게 웃었다. 현지 한국 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한국에서도 정식 부부로 인정받아요.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새해와 우리의 결혼식, 단둘이서 지저분한 하객들 없이 떠나는 거예요.
한국은 추운 겨울이지만 거긴 여름이잖아요. 따뜻한 바닷가, 로맨틱한 바람. 평생 잊지 못할 결혼식을 만들고 싶지 않나요? 하지만 전 결혼식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식장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부모님 축복을 받는 건 줄 알았어요. 드레스도 입고 근사한 레스토랑도 갈 거예요. 민우가 장난스럽게 손가락을 걸어 보이며 장담했다. 하지만 엄마가 서운해하실 텐데요. 서운해하긴 왜 서운해해요. 두바이 다녀오자마자 어머니 찾아뵙고 인사드린 다음에 여기서 근사하게 잔치 크게 열면 되죠. 다은 씨 친구들이랑 내 회사 동료들, 그리고 어머니까지 다 모시고요. 혹시 다른 친척들 더 있나요? 엄마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거봐요, 잘 됐네! 절차가 복잡해서 왜 예식장을 거치지 않았는지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어머니도 바닷가에서 올린 우리 결혼식 사진 보면 너무 예뻐서 딸을 위해 진심으로 기뻐해 주실걸요? 정말 그럴까요? 확신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머니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미리 말하면 괜히 이해 못하시고 말리실 테고, 그럼 다은 씨 마음도 복잡해져서 기분만 망치니까요. 난 환하게 웃는 신부이제 모습이 보고 싶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자기야, 거긴 해외잖아요. 여권이 필요한데 전 여권이 없어요. 걱정 말아요. 내일 당장 신청하러 가요. 아, 그리고 대사관을 통해 결혼식을 올리려면 특정 양식의 건강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어떤 진단서요? 제가 일하는 병원에 서서 검사받고 서류 떼면 되는데요. 다은 씨, 일반 병원은 너무 오래 걸리고 복잡해요. 한국 국립병원 시스템 잘 알잖아요. 민우가 인상을 찌푸렸다. 하지만 사고 났을 때 우리 병원으로 왔었잖아요. 다은이 미소를 지었다. 그땐 구급차가 알아서 실어다 준 거고 나도 정신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다은 씨를 만난 병원이니 그쪽으로 간 게 정말 천만다행이었네요. 그가 깊은 갈색 눈동자로 그녀를 바라보자 다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속에서 나비가 날아다니는 듯했다. 자기야, 나 진짜 너무 사랑해요. 다은이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요. 민우가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했다. 원한다면 오늘 밤 자기 집으로 가도 돼요. 다은이 썰리는 목소리로 다시 속삭였다. 무슨 엉뚱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다은은 민우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민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아니에요, 다은 씨. 난 우리 관계가 정식 부부가 된 뒤에 완벽하게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두바이의 5성급 호텔에서 평생 기억에 남을 밤을 만들어줄게요. 네, 좋아요. 제 인생의 첫 밤이 될 거예요. 다은의 뺨이 화끈거렸다. 수줍게 웃자 민우도 따라 웃었다. 고마워요, 다은 씨. 이렇게 순수하고 다정하며 사랑스러운 사람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곧 내 아내가 된다니 믿기지 않네요. 민우는 그녀를 품에 강하게 안았다. 그날 밤 다은은 토끼 인형을 품에 안은 채 민우와 함께 동화 같은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엄마의 저선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다은아, 별일 없지? 수연이 물었다. 어제 전화가 없길래 엄마도 일하느라 정신없다가 밤 12시가 다 돼서야 시계를 봤단다. 깨울까봐 전화 못했어. 아, 나 그때 자고 있었어. 다은은 거짓말을 했다. 사실 기숙사에 들어온 건 12시가 넘어서였다. 엄마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머릿속엔 온통 민우와 해외에서 올릴 꿈 같은 결혼식 생각뿐이었다. 민우가 부탁한 대로 다은은 엄마에게 해외여행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단지 올해 새해에는 집에 내려가지 못할 것 같다고만 전했다. 기말고사 시험이 12월 31일까지 잡혔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다은은 조기 시험을 치르고 떠날 생각이었다. 저런, 아쉽네. 수연이 속상해했다. 하지만 어쩌겠니, 학업이 먼저지. 그래도 방학 때는 내려올 거지. 응, 며칠 동안은 갈 수 있어. 병원에 연차 낼게. 다은이 약속했다. 그래, 우리 딸 공부 열심히 하고. 두 사람은 몇 가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전화를 끊었다. 이미 깨어있던 혜진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대화를 듣고 있었다. 다은이 전화를 내려놓자마자 친구에게 다가앉았다. 너 이번 새해는 그 민우 씨랑 보내기로 한 거냐? 응. 다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고백했다. 혜진아, 사실 할 말이 있는데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리고 다은은 민우의 프러포즈와 두바이에서의 결혼식 계획을 털어놓았다. 아랍에미리트에서 혼인신고를 한다고? 혜진이 의구심 가득한 눈빛으로 되물었다.
응, 나도 처음엔 놀랐어. 다은이 웃었다. 하지만 민우 씨가 다 설명해줬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실제로 가능한 일이더라고. 아니야, 다은아. 나 이거 왜 이렇게 찜찜하지? 혜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제대로 확인해봐야 해. 확인할 게 뭐 있어. 우리 서로 사랑하는 새 무슨 검증이 필요해. 나 이제 준비해야 해. 오늘 강의 2개밖에 없잖아. 근데 그거 교수님 편찮으셔서 휴강이야. 혜진이 일깨워 주었다. 아, 맞다. 나 병원 가야 해. 민우 씨가 데리러 오기로 했거든. 대사관 제출용 건강진단서 양식이 따로 있대. 빨리 떼려고. 민우 씨가 사립, 병원의 비용도 다 지불했어. 그리고 오늘 여권 발급 신청도 하러 가기로 했고. 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다은이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다. 혜진아, 나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넌 모를 거야. 글쎄, 솔직히 감이 안 잡힌다. 혜진이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며 천천히 말했다. 근데 무슨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그냥 일반적인 검사야. 피검사, 소변검사, 내과안과, 산부인과 같은 거. 산부인과 검사는 필수라더라고. 다은이 쑥스러운 듯 웃었다. 하긴 요즘은 어디 가나 산부인과 검사는 기본이지. 혜진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은 이 두바이 결혼식 이야기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다은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마치 어떤 최면에 걸린 사람 같았다. 혜진은 그 민우라는 남자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러려면 일단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야 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몇 분 후 민우의 전화에 다은이 방을 나서자 혜진은 서둘러 그 뒤를 쫓아갔다. 다은은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고 혜진은 패딩만 대충 걸쳐 입고 슬리퍼 차림으로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마음이 너무 급해 자칫 놓칠까봐 두려웠다. 건물 밖으로 나가자 다은이 검은색 대형 SUV에 타는 것이 보였다. 혜진은 손을 흔들며 차를 막아서듯 달려갔다. 어? 혜진이잖아. 다은이 친구를 발견하고 민우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잠깐만 기다려줘요. 민우는 인상을 찌푸렸지만 산발이 된 기숙사 여대생이 차 보닛 앞에 서 있는 바람에 별 수 없이 차를 세웠다. 혜진이 운전석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민우가 시사 창문을 천천히 내렸다. 아, 안녕하세요. 혜진이 숨을 헐떡이며 운전석에 탄 민우를 매서운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갑자기 막아서서 죄송해요. 다은아, 너 내 핸드폰 착각하고 가져갔지? 어? 아닌데? 다은이 가방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며 당황해했다. 이거 내 거야. 거울 옆 탁자에 둘 다 놓여 있었잖아. 너 가방에 챙겨 넣는 거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폰이 없더라고. 급하게 나가느라 내 것까지 집어간 줄 알았지. 혜진이 다급하게 쏘아붙였다. 아닌데 내 가방엔 없는데. 다은이 가방을 털고 옷주머니를 뒤졌다. 어머, 탁자에 없었나? 그럼 어디 갔지? 혜진이 눈을 벅벅 문질렀다. 침대에 있겠지. 다은이 웃으며 혜진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너 매번 베개 밑에 넣어두거나 이불 속에 파묻어 놓잖아. 탁자 위엔 없었어. 아, 다은아 미안해. 내가 진짜 정신이 없네. 혜진이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두 사람을 지체시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민우 씨죠. 오해하게 있어 죄송해요. 반가웠어요. 저도 반가워요. 민우가 매너 있게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어서 들어가 보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혜진이 자신의 발을 보며 손사래를 쳤다. 민우가 창문을 올리고 차를 출발시키자 혜진은 옆으로 물러서며 지나가는 차의 번호판을 슬쩍 확인했다. 혹시 몰라 머릿속에 외워두었다. 다시금 민우의 잔상이 눈앞에 떠올랐다. 넓은 어깨에 탄탄한 체구, 남방계 이목구비에 어딘가 사람을 홀리는 듯한 강렬하고 집요한 눈빛.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다. 그런 남자가 왜 순진에 빠진 다은이 같은 애한테 공을 들일까? 순수함과 차분함에 반해서 혜진은 로맨스와는 거리가 먼 현실적인 타입이었다. 저런 훈남 주변에는 거침없는 여자가 꼬이기 마련인데 왜 하필 다은이에게 산책에, 선물에, 카페 타령을 하며 어린애 다루듯 공을 들이는 걸까? 이 모든 상황이 수상하기 짝이 없었고 혜진은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떠올렸다. 최근 혜진에게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다. 이번엔 정말 진지한 만남이었다. 상대는 민우보다 조금 연상인 형사 민석이었다. 두 사람은 슈퍼마켓에서 만두를 고르다가 알게 되었다. 마지막 남은 한 봉지를 향해 동시에 손을 뻗었던 것이다. 혜진이 냉장고 문을 열고 있는 사이 그 남자가 먼저 낚아채 버렸는데 마침 그 브랜드는 그거 하나뿐이었다.
혜진이 툴툴거리며 내가 먼저 집으려 했다고 투정을 부리자 남자는 난감한 듯 웃으며 봉지를 건바세다. 혼자 사는 자취생이라 대충 때우려 했다며 미안해하는 모습에 혜진은 마음이 약해졌다. 그렇게 인연이 시작되어 기숙사까지 바래다 주었고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던 것이다. 이번 연애는 과거의 가벼운 만남들과는 확실히 달랐다. 경찰서 형사과 강민석 경위는 서류 작업을 하던 중 당직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강 형사님, 어떤 여성분이 찾아와서 당장 만나게 해달라고 떼를 쓰는데요. 여성이요? 민석이 의아해했다. 오늘이 출석을 요구한 피의자나 참고인은 없었다.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이혜진 씨라고. 혜진이라고요? 민석이 깜짝 놀랐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민석은 그녀에게 자신이 정확히 어느 경찰서, 어느 과에서 일하는지 알려준 적이 없었기에 더욱 놀라웠다. 그녀는 어떻게 알고 찾아온 것일까? 경찰청 홈페이지 통해서 찾아냈지. 혜진이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먼저 선수를 쳤다. 기분 나쁠지 몰라도 엄청 급한 일이라 어쩔 수 없었어. 안녕 혜진아. 민석이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권했다. 기분 나쁘긴 언제든 환영이지. 무슨 일인데 그래? 혜진은 친구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설명했다. 민석은 들으면 들을수록 인상을 찌푸렸다. 너 친구 너무 순진하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무작정 믿을 수가 있지? 민석이 말을 마친 후 거들었다. 맞아. 아무리 말해도 들으려 하질 않아. 민우라는 남자한테 완전히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까지 하겠대.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쓰면서 난 벽에 대고 얘기하는 기분이라니까. 그 남자 분명 너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순진한 타입이 아니야. 눈빛이 꼭 늑대 같다니까. 진짜야. 혜진이 다급하게 쏘아붙였다. 잠깐만. 차 번호판 기억해 뒀다고 했지? 응. 혜진이 차 번호를 불렀다. 그리고 다은이가 그 남자 성이 성씨라고 하던데 솔직히 그것도 신빙성이 없어. 민석은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몇 분 후 어두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 차? 타마라라는 외국계 여성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민석이 말했다. 내 친구가 그 여자에 대해 말한 적 있어? 아니 전혀. 다은이도 그 존재를 까맣게 모르고 있을걸? 혜진이 소리쳤다. 그럼 민우라는 남자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어? 우리 경찰 DB에는 그 이름으로 조회되는 정보가 없어. 민석이 어깨를 으쓱했다. 명의자인 타마라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고 거주지 주소는 나와 있지만 명확한 혐의나 구실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순 없어. 실제 그 주소에 살고 있지 않을 확률도 높고.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혜진이 초조하게 손가락을 맞잡으며 민석을 애원하듯 바라보았다. 민석 오빠 도와줘. 다은이한테 무슨 큰일이 터질 것만 같아. 본인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지. 민석이 중얼거리며 의자에 기대어 생각에 잠겼다. 이런 경우엔 본인이 직접 눈으로 현실을 확인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 그 민우라는 자에 대해 뭐라도 알아내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혜진이 희망을 품고 바라보았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해.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금고로 가더니 작고 검은 구슬 하나를 꺼냈다. 이거 도청기야. 그 민우라는 놈 외투 주머니 같은 곳에 몰래 넣어두는 거지. 며칠 동안 가지고 다니게 한 다음 다시 몰래 회수하는 거야. 그리고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는 거지. 다은이가 직접 들으면 정신을 차릴지도 몰라. 그 말은 다은이를 설득해서 그 도청기를 넣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야. 혜진이 의구심을 가졌다. 걔가 내 말을 들을까? 설득해야지. 그 남자가 타고 다니는 차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말해줘. 엄청 수상하잖아. 잘 나가는 사업가라면서 남의 차를 탄다고. 그리고 중심가 레스토랑에서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봤다고 거짓말이라도 해봐. 질투심이라는 게 눈을 가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신을 번뜩 차리게 만들기도 하니까. 혜진은 민석의 말에 동의했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날 저녁 다은은 피곤하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기숙사로 돌아왔다. 기다리고 있던 혜진이 즉시 질문을 퍼부었다. 서류는 어떻게 됐어? 병원 검사는 잘 끝났고. 병원 검사는 그냥 일반적인 검사였어. 근데 민우 씨가 돈을 엄청 많이 썼더라고. 다은이 어깨를 으쓱했다. 여권도 급행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해줬어. 진짜 세심하게 챙겨줘. 근데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혜진은 의심의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실 좀 혼란스러워. 다은이 털어놓았다. 민우 씨가 따로따로 출국하자고 하더라고. 자기가 먼저 가서
결혼식 준비를 다 끝내놓을 테니 나중에 오래. 하지만 난 비행기도 한 번 안 타봤는데 해외잖아. 공항에서 마중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좀 그래. 드디어 상황을 직시하기 시작했구나. 혜진이 한숨을 쉬었다. 다은아, 급하게 날아갈 생각하지 마. 그 민우라는 남자에 대해 더 알아보고 가. 알아야 할 건 다 알아. 그래? 그럼 내가 타고 다닌 그 차가 타마라라는 여자 명이라는 것도 알아? 들어본 적 있어? 다은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민우 씨는 그런 여자 얘기한 적 없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 형사 남자친구 생겼다고 했잖아. 강민석 오빠. 응, 말했었지. 오늘 너희가 타고 간 차 번호를 외워뒀다가 그 오빠한테 명의자 조회를 부탁했어. 혜진아, 너 왜 그래? 내가 나한테 남이 아니니까. 그렇지. 이 바보야. 너 걱정돼서 그래. 혜진이 한숨을 쉬며 다은의 침대에 앉아 그녀를 안아주었다. 다은아, 내 민우 씨가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 하지만 결혼할 사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 모든 걸 알아야 하잖아. 근데 시작부터 너무 수상한 게 많잖아. 안 그래? 타마라는 누구며 혹시 유부남은 아닐까? 오늘 병원에서 그 사람 주민등록증이라도 제대로 봤어? 오늘 슬쩍 보긴 했는데. 슬쩍? 혜진이 비웃었다. 아이고 이 순진한 영혼아. 안 돼 절대 그냥은 못 보내. 그 남자에 대해 다 알아내기 전까진 아무 데도 못 가. 혜진아, 고맙긴 한데 이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다은이 살며시 그녀를 떼어놓았다. 민우 씨 뒤조사를 하는 건 예의가 아니야. 그럼 비행기 한번 안 타본 예비 신부를 혼자 타국으로 보내는 건 예의고. 응, 나도 그건 좀 마음에 걸려. 다은이 인정하며 덧붙였다.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도 어딘가 거리를 두는 것 같았어. 검사비만 결제하고 바로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 차에서 기다릴 테니 끝나면 나오라고 눈짓만 주고. 그거 봐. 더 알아봐야 할 이유가 생겼잖아.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떻게? 내 형사 남자친구도 모른다며. 경찰 DB에는 없지만 방법이 있어. 혜진이 도청기를 꺼냈다. 이게 그 남자가 너 없을 때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줄 거야. 이게 뭔데? 혜진이 도청기 사용법과 숨길 위치를 설명해 주었다. 다은은 고민 끝에 장치를 받아들였다. 사실 그녀 역시 민우의 태도에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를 믿고 싶었지만 모든 의구심을 털어내고 싶었다. 다음 날 저녁, 민우는 퇴근길에 다은을 데리러 와서 기숙사까지 태워다 주었다. 그는 매우 흥분한 상태로 다가올 해외여행과 결혼식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다은은 주로 침묵을 지켰다. 다은 씨,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요? 나랑 결혼하기 싫어진 거예요? 민우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자기야. 그냥 머리가 좀 아파서요. 다은이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어서 들어가서 약 먹고 쉬어요. 건강한 신부가 필요하다고요. 기숙사 앞에 차를 세운 민우가 그녀에게 키스했다. 다은은 그에게 밀착하며 그의 코트 주머니 속에 몰래 도청기를 넣었다. 스스로도 이런 행동이 너무 싫었지만 의구심을 해소하고 혜진의 귀찮은 잔소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사흘이 지났다. 그동안 다은은 계획대로 기말고사 시험을 조기 응시하며 바쁘게 보냈다. 민우와는 전화 통화만 했다. 시험 공부에 방해되지 않도록 만나지 않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다은은 도청기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썼다. 전화기 너머로 보여주는 그의 다정함과 배려, 밥은 먹었는지 챙기고 심지어 음식을 배달시켜주기까지 하는 그의 모습에 그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혜진은 친구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계획을 망치지 않기 위해 침묵을 유지했다. 사흘째 되던 날, 민우가 드디어 다은을 데리러 와서 자신의 아파트로 가자고 제안했다. 곧 내 아내가 될 사람이 우리 신혼집이 될 곳도 못 본 건 말이 안 되죠. 민우가 덧붙였다. 걱정 말아요. 난 자제할 줄 아는 남자니까. 진짜 거사는 결혼식 후에 치를 테니까요. 다은은 미소를 지었지만 도청기 생각이 나 미간을 찌푸렸다. 왜 그래요, 다은 씨? 민우가 그녀의 표정 변화를 채어챘다. 내일 마지막 시험이 있어서요. 다은이 둘러댔다. 실제로 내일 시험이 있긴 했지만 다은의 진짜 걱정거리는 시험이 아니었다. 그를 의심하고 혜진의 부추김에 넘어가 도청기까지 설치한 자신이 너무나 수치스러웠다. 혜진이가 남의 연애사에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딱 2시간만 우리 집에서 결혼식 카탈로그랑 드레스 같은 거 좀 봐요. 원하는 건 뭐든 골라요. 두바이에 도착하면 메이크업, 아티스트랑 스타일리스트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미 결제 다 끝냈어요. 레스토랑도 예약해뒀고 라이브 연주단도 부를 거예요. 인테리어가 얼마나 근사한지 노트북으로 보여줄게요. 가요. 네, 가요.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도착한 그의 아파트는 그야말로 대궐 같았다. 고급 인테리어, 가죽 소파, 통유리창, 벽난로, 최첨단 가전제품까지. 다은이 생전 처음 보는 화려한 공간이었다. 이 모든 것이 곧 자신의 것이 된다니. 민우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은 분명 사랑에 빠진 남자의 눈빛이었다. 두 사람은 카탈로그를 살폈다. 다은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멍해졌고 이전의 의구심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때 소파 등받이에 놓여있던 다은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민우가 무심코 액정을 바라보았다. 혜진으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친구분이 걱정이 많은가 봐요. 민우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뭘 잊지 말라는 거죠? 아, 내일 시험 잘 보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다은이 답했다. 민우에게 의심했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30분 뒤에 바래다 주겠다고 했다. 바로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찍힌 번호를 본 민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다은 씨, 잠시만요. 중요한 전화라. 민우가 거칠게 말하더니 자리에 서서 일어나 방문을 꼭 닫고 나갔다. 다은은 도청할 생각까지는 없었다. 그저 벽에 걸린 그림을 더 자세히 보려고 일어났을 뿐이었다. 그때 문 너머로 민우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 구단주한테 걱정 말라고 해. 새는 거의 새 장에 들어왔으니까 절대 못 빠져나가. 이상한 문장이었다. 다은은 멍해졌다. 혜진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도청기가 떠올랐고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자신이 진짜 민우를 너무 미워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몰랐다. 민우가 방으로 돌아왔다. 눈빛이 싸늘하고 거칠어져 있었다. 다은은 이미 소파에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었다. 자, 이제 갈까요? 민우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다. 다은은 티 내지 않으려 애쓰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머릿속엔 온통 어떻게 도청기를 회수할 것인가 하는 생각뿐이었다. 다행히 기회가 찾아왔다. 현관으로 나왔을 때 민우가 거실에 핸드폰을 두고 온 것을 깨닫고 들어간 사이 다은은 옷걸이에 걸려있던 그의 코트 주머니로 손을 집어넣었다. 도청기가 잡혔다. 민우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작고 검은 구슬이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다음 일정을 정리했다. 내일 다은은 여권과 출국 서류를 찾고 민우는 모레 먼저 두바이로 출국하며 다은은 사흘 뒤 새해를 딱 이틀 앞두고 출국하기로 했다. 내일 혼자 서류 찾으러 갈 수 있죠? 연말이라 회살 처리가 산더미 같아서요. 민우가 물었다. 네, 문제 없어요. 다은이 어깨를 으쓱했다.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무슨 일 있어요? 민우가 유심히 바라보았다. 아니에요. 그냥 너무 얼떨떨해서 그래요. 기분 좋은 긴장감이죠. 동화 같은 나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민우가 그녀를 살포시 안으며 관자놀이에 키스했다. 마침내 헤어진 후 다은이 기숙사 방에 들어서자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낯선 남성이었다. 강민석 형사님이야. 혜진이 소개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다은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다은 씨. 녹음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들어보죠. 도청기는 회수하셨나요? 민석이 물었다. 네, 가져왔어요. 얼굴이 많이 파리하신데 몸은 괜찮으신가요? 아니요. 방금 전화 통화로 민우 씨가 하는 이상한 말을 들었어요. 제 오해이길 바라지만. 들어보죠. 그놈의 녹음. 다은은 민석에게 장치를 건빗했다. 세 사람은 다은의 침대에 앉았고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내용에 다은은 큰 충격을 받았다. 첫 번째 통화 음성부터 민우가 다은을 얼마나 무서운 덫으로 몰아넣고 있었는지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었다. 형님, 나야. 걱정 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으니까. 이 기집애가 생각보다 너무 순진하고 겁이 많더라고. 그냥 에미리트 여행 가자고 하면 안 넘어올 것 같아서 로맨스 좀 짰지. 사랑을 꿈꾸고 결혼하고 싶어 하더라고. 누구랑? 당연히 나랑이지. 민우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다은은 소름이 돋았고 구토감이 밀려왔다. 자상하고 다정했던 연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씻어내고 싶은 더러운 악마의 목소리였다. 타마라 누님이 반대할 리가 있나. 그 누님이 각서 쓰고 이 계집에 넘겨준 건데. 아, 전부 완벽해. 쉐이크. 아랍 부호한테 걱정 말라고 해. 손때 안 탄 싱싱한 꽃으로 가져갈 테니까. 나?
마음 같아선 내가 먼저 꺾고 싶지만 알잖아. 나한테 돈이 우선이지. 다시 한번 저급한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가격은 그대로 가고 일정대로 진행해. 통화가 끊어졌다. 그 뒤로 옷 쓸리는 소리와 침묵이 이어지다 잡음이 섞인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자기야, 왜 이렇게 늦었어? 다은은 기억해냈다. 민우가 보내주었던 그 사립병원 산부인과 의사의 목소리였다. 그 기집애한테 보여줄 아파트 문제 좀 처리하느라. 마지막으로 눈속임 좀 해야 했거든. 아직도 날 좀 의심하는 것 같아서. 민우가 답했다. 얼마나 썼는데? 타마라 언니한테 들었어. 너무 푼돈에 연연하지 마. 조만간 엄청난 돈이 들어올 테니까. 그 뒤로는 아무 의미 없는 잡담이 이어졌다. 다은은 얼굴이 새빨갛게 질렸다. 자신에 대한 치욕스러운 세부 사항들을 혜진이와 심지어 생판 남인 형사까지 다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은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민석이 나지막이 말했다. 수치스러워할 일 아닙니다. 하지만 끝까지 다 들어봐야 합니다. 네, 다은이 겨우 대답했다. 음성 재생이 계속되었다. 영어로 진행된 전화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다. 다은은 학창시절 영어를 곧잘 했기에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고 민석 역시 알아들었다. 혜진에게는 나중에 요약해 주었다. 민우는 해외의 구매자와 통화하고 있었다. 어디서 언제 다은을 접수할지 논의 중이었다. 민우는 두바이로 갈 생각조차 없었다. 다은 혼자 비행기를 타고 두바이로 날아가야 했고 공항에는 민우의 친구라는 자가 마중 나와 그녀를 인신매매 현장으로 끌고 갈 계획이었다. 그들은 마치 물건을 사고 팔듯 다은의 치아 상태, 몸매, 건강 상태를 품평하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듣고 있기가 끔찍할 정도였다. 마침내 다은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며 더 이상 들을 내용이 없음을 알려주었다. 민석이 장치를 껐다. 세 사람은 침묵에 빠졌다. 다은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어떻게 사람이 이러죠? 제가 어떻게 이런 덫에 걸린 거죠? 다은 씨,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민석이 다정하게 위로했다. 친구분의 기지와 경계심 덕분에 살았습니다. 민석 오빠 말이 맞아. 혜진도 거들었다. 그럼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다은이 무력하게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세요. 민석이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이 음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해요. 왜요? 다은이 놀라 물었다. 범인을 처벌해야죠. 다은 씨 말고도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 그 사람 사진조차 없어요. 사진 찍히는 걸 싫어해서. 다은이 중얼거리다가 문득 떠올라 비명을 질렀다. 어제 소파에서 장난치다가 몰래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삭제하라고 난리 쳤는데 하나 남겨뒀거든요. 다은이 폰을 뒤져 사진을 찾아냈다. 중범죄를 처단할 핵심 증거가 확보된 순간이었다. 좋습니다. 이제 계획대로 가죠.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은 씨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내일 시험 보고 서류 찾고 결혼식 준비하는 척하세요. 내일 그 사람 만나요? 내일은 바빠서 못 만나고 모레 출국한다고 했어요. 출국은 무슨 잡으러 갈 겁니다. 민석이 비웃었다. 국정원 및 공조수사팀이 내일 당장 완벽하게 판을 짜서 놈들을 덮칠 겁니다. 민석의 말대로 사건은 즉시 국가정보원과 경찰 합동수사대로 넘겨졌고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다. 알고 보니 민우는 이미 인신매매 및 해외 원정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던 인물이었다. 단지 물증이 없어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은의 도청 음성과 사진 덕분에 완벽한 덜미를 잡힌 것이었다. 민우는 출국 당일 다은에게 전화를 걸어 공항에 늦을 것 같으니 두바이 현지에서 만나자고 달콤한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다. 다은은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기에 차분하게 응대했다. 며칠 후 다은이 출국해야 하는 당일 아침 민우가 전화했다. 자기야, 택시 보낼 테니 준비해요. 민우 씨, 나 안 갈래. 다은이 단칼에 말했다. 뭐라고요? 민우의 다정한 목소리가 싹 사라지고 신경질적인 본색이 드러났다. 나 아파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어요. 다은이 콜록거리며 연기했다. 약 먹어요! 다은 씨, 내가 거기 쓴 돈이 얼마인지 알기나 해요? 다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민우가 고함을 질렀다. 이해하지만 몸을 일으킬 수도 없어요. 이대생이라는 애가 자기 몸 하나 관리 못해요? 좋아. 내가 사립병원 사람들 보낼 테니까 당장 주사 맞고 일어나요. 민우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기숙사에 두 사람이 들이닥쳤다. 병원의 그 여자 타마라와
의사처럼 보이지 않는 험상궂은 거구의 사내였다. 기숙사 사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은의 방으로 들이닥쳤다. 하지만 그 방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잠복해 있던 경찰 특공대였다. 타마라와 거구의 사내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곧이어 국내에 숨어있던 민우 역시 덜미를 잡혔다. 해외 연계 조직망까지 일제히 소탕되는 대형 사건으로 번졌다. 다은은 그의 새해를 엄마에게 말했던 대로 기숙사에서 혜진, 민석과 함께 보냈다. 거짓말은 아니게 된 셈이었다. 사건의 전말은 충격적이었다. 이 조직은 수년간 수많은 여성을 속여 해외로 팔아 넘겨왔다. 돌아오지 못한 피해자들도 수두룩했다. 혜진의 의심과 민석의 신속한 수사가 없었다면 다은 역시 처참한 비극의 희생양이 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다은은 단순한 타깃이 아니었다. 해외에 몰상식한 부호들이 SNS를 통해 한국 여성을 물색하다 다은을 찍었고 민우 일당이 정형외과 당직 시간까지 파악해 자작 교통사고를 내며 접근했던 것이었다. 단 하나 놈들이 계산하지 못한 것은 순진한 다은의 곁에 눈치 빠르고 의리 있는 친구 혜진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모든 범죄자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다은과 혜진은 다시 학업에 전념했다. 수연은 한동안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나중에 다은의 고백을 듣고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다. 그날 밤 가슴이 그토록 저려왔던 이유를 그제야 깨달았던 것이다. 시간이 흘렀다. 다은은 민석의 친구이자 변호사로 일하는 민준이라는 젊고 바른 청년을 만나게 되었다. 다은은 사건의 상처 때문에 한동안 남자를 경계했지만 민준의 진중함과 다정함에 차츰 마음을 열었다. 민준은 다은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소개했다. 아버지 동혁은 과거사학과의 유명 교수였으나 퇴직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혁과 다은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동혁은 다은의 얼굴에서 누군가의 잔상을 보았고 다은이 보여준 어머니 수연의 사진을 보는 순간 넛을 잃고 말았다. 다은의 졸업식 날이 되었다. 수연은 딸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수연의 가슴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다. 딸이 이제 의사가 되는 날이자 예비 사위를 처음 만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민주는 아버지 동혁과 함께 나오기로 했으나 혼자 나타났다. 동혁이 갑자기 몸살 기운이 있어 먼저 집에서 기다리겠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집에서 근사한 잔치를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혜진 씨랑 민석이 형도 오기로 했고요. 민준이 말했다. 모두 함께 동혁의 저택으로 향했다. 서울 외곽의 2층짜리 고풍스러운 단독주택이었다. 수연은 딸이 이렇게 좋은 집안의 사람을 만난 것에 내심 안도하며 뿌듯해했다. 그때 집 문이 열리며 동혁이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수연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다. 계단을 내려오는 남자는 다은의 친아버지 동혁이었다. 세월이 흘러 늙었지만 수연은 한눈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민준 씨, 저분이 누구예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 저희 아버지세요.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눈을 떴을 때 수연은 응접실 소파에 누워 있었고 다은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정신이 들어? 다은아, 이 결혼 안 된다. 절대로 민준이와 결혼하면 안 돼. 수연이 다급하게 부르짖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너무 긴장해서 그래. 너 몰라서 그래. 의사라는 애가 근친혼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수연이 소리쳤다. 민준이는 내 친오빠고 저 서동혁 교수가 바로 내 친아빠야. 다은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친아빠 이름이 동혁이고 역사학 교수였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민준의 아버지가 그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그때 민준과 동혁이 방으로 들어왔다. 수연 씨, 정신이 좀 드오? 동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날 알고 있었어? 수연이 핏기 없는 입술로 물었다. 사진을 봤을 때부터 알았네. 다은이가 수연 씨 딸이라는 걸. 하지만 내 딸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동혁이 괴로워했다. 운명의 장난이네요. 수연이 거칠게 일어나 다은의 손을 잡았다. 가자 다은아. 여기 있을 이유 없다. 잠깐만요. 민준이 다급하게 막아섰다. 어머니, 다은아, 나 아버지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뭐? 수연과 다은이 동시에 돌아보았다. 동혁이 깊은 한숨을 쉬며 진실을 털어놓았다. 과거 수연을 만날 당시 동혁은 아내와 이혼 수속 중이었다.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계하여 이혼을 요구했고 동혁도 사랑하는 여자
수연가 있었기에 기꺼이 응했다. 두 사람이 웃으며 법원에서 나오던 모습이 바로 수연이 목격했던 그 장면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수연은 오해하고 자취를 감추었고 동혁은 평생 그녀를 그리워하며 홀로 살았다. 그러다 전처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혼자 남겨진 7살짜리 의부사들 민준을 거두어 친아들처럼 입양해 키운 것이었다. 즉, 민준과 다은은 혈연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모든 오해가 풀린 순간이었다. 수연과 동혁은 수십 년 만에 서로의 오해를 풀고 눈물을 흘렸고 다은과 민준은 서로를 단단히 안았다. 얼마 후 수연은 시골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 동혁의 집으로 살림을 합쳤다. 두 사람은 다은과 민준의 화려하고 축복받은 결혼식을 올린 후 정식으로 재혼했다. 신혼여행지를 정하던 중 민준이 아무 생각 없이 두바이로 일주일 다녀올까? 라고 제안했다가 다은이 질색하는 바람에 취소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다은은 인생의 큰 시련을 거치며 깨달았다. 겉모습과 달콤한 말에 속아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것을. 진정한 친구와 가족이 곁에 있었기에 그녀는 비극을 극복하고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인생이란 때로는 꼬이고 엇갈리지만 진심 어린 사랑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는 법이었다.